(1970년 11월 13일) 내 아들은 불꽃이 되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던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은 채 온몸에 불을 지르고 절규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는 아득한 절망 속에서 숫덩이가 돼버린 아들을 보았다. 나는 무력한 어머니였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듣는다. 할 말 다 해라. 내 목숨 하나 바쳤어. 창고형을 하나 내놓고 쓸 테니까 노동자와 학생들이 저 창고형을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군부독재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갈 때 엄마는 앞장서서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는 거야. 이 몸이 닿도록 내 몸에 가루가 돼도 너하고 약속했는 거는 절대로 지킬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숨이 떨어졌어요. 아들은 목숨을 던질 만큼 중요했던 그 일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에게 부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아들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저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였을 뿐이다.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화의 길에 작은 창구멍을 내놓겠다 했던 전태일은 이 나라 역사에 이름 석자를 새겼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아들은 다만 아깝고 그립고 가여운 존재다. 이젠 잊을 때도 됐건만 34년 전 온몸이 숫덩이가 되어 숨이 넘어가던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어머니의 가슴에 쓰라린 못이 된다. 가시말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맨날 담아갖고 있는 것을 말로 하고 하면은 눈에 그때 그 모양이 다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 심정에 예를 들어서 밑에는 항상 앙구미가 깔아앉아 갖고 있지 생각 안 하려고 밀어내니까 이런 거 하면은 전체를 움직이서 막 희직기서 그때 말하던 거나 얼굴이나 생각에 내 피부에 막 와 닿으면은 육체적으로 막 세포까지 다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보람 안 한 사람들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보람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의 죽음은 한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슬픔이다. 그러나 그 오랜 슬픔을 견뎌낸 세월은 오히려 아들의 뜻을 쫓아 한 길로만 걷게 해온 힘이 됐다. 그 길에 들어서기 전 그녀는 보통의 어머니였다. 아들이 유난히 근로기준법에 매달리는 것이 왠지 섬뜩하고 불길했지만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근로기준법을 외웠다. 나보고 근로기준법을 배우라고 자꾸 그랬어. 배우라니까 내가 그거 배워봤자 어디다 쓰겠노.
내가 뭐지, 내가 노동운동을 할 건가. 그때 노동운동도 생각 못했어. 그러면서 그걸 배우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제 진학에 와서 엄마가 진학을 배웠는가, 오늘 다 왜 왔는가 물어보면은 지가 물어보는 걸 내가 그 안 들다보고 대답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아들은 무엇을 기쁘게 해주려면은 돈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했다가 진학에 오면 그 기뻐하는 거 보려고 그래서 배웠죠. 자식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40살의 평범한 어머니 이소선을 노동운동의 현장에 뛰어들게 했다. 그 현장에서 이소선은 아들을 분노케 했던 현실을 보며 똑같이 분노했다. 그렇게 34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로부터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피를 혈서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고 비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죽는 힘을 다하면은 전도도 죽일 수 있고 노태우도 죽일 수 있고 모든 군부 독재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노동자들이 고통받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엄청난 그런 그 분개심,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머니 자신이 이렇게 개몽돼 가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소선 여사는 굉장히 총명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총명. 한 말귀를 그렇게나 빨리 잘 알아듣는 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분이야. 그럼 이 총명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그의 이 민중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이 사랑, 그다음에 이 정의감, 그리고 이 용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소선은 전태일이 주장했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을 요구하며 아들의 장례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빈소가 마련된 병원 영안실로 낯선 이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노동청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태일 사건을 당국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내놓았다. 빌딩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이소선은 빈소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을 꺼냈다. 정부에서 태일이의 시신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 돈이면 너희들 학비도 되고 형편도 풀릴 거다. 엄마는 그걸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너희는 공장에 다니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그러자 중학생이던 큰딸 순옥이가 물었다.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소선은 대답했다. 그건 오빠를 팔아먹는 거다. 저는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고,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막내는 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별 말은 안 한 것 같고 그냥 따라왔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면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영안실로 들어가서 그 책상 위에 있던 그 가방을
이렇게 쫙 열으니까 진짜 그 10,000원짜리 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영안실에다가 다 이렇게 막 뿌리면서 돈 좋아하는 놈들 다 가져가라. 나는 돈 없어도 된다. 이러면서 돈 3천만 원에 아들의 뜻을 팔고 목숨을 던져가며 말하고자 했던 진실마저 허공에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이소선은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엄마 나 죽고 나면은 물질로도 타협하자 그러고 억압으로 타협하자 그러고 엄마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타협하자고 들어오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나 죽고 나면 엄마 알 거라고 그래. 그 무렵 대학가에서는 전태일이 죽음으로 폭로한 노동 현실과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전태일의 어머니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 학생 100여 명은 전태일의 시신을 학생들이 인수해서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치르자고 결의했다. 학생들은 이소선을 찾아갔다. 근데 이 어머니가 생전 처음 본 학생한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렇게나 대학생 친구를 찾고 그랬는데 살아생전에 나타나지 않냐고 지금이야 나타나느냐 정말 우리 아들 뜻 좀 이루어달라. 그 초기부터 딱 학생들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전혀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그럼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겠다. 이소선이 아들의 시신을 학생들에게 내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썰렁하던 빈소에 노동청 관리와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전태일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학생장을 무산시키고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던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영원히 떠나보냈다. 1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가슴에 묻었지만 그녀에겐 아들과의 약속이 너무도 뚜렷한 삶의 이유로 남아있었다. 이소선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일하던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었다. 우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의 일당을 벌기 위해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다. 작업 환경은 더욱 가혹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고 환기 시설조차 없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삶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라며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한 열등의식은 바로 이 사회가 심어준 것이었다. 관리자들로부터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성희롱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예사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장시간의 저임금에 이제 정말 뭐 자기 여가나 문화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뭐 기술을 배울 경우에는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뭐 자기 위에 이제 미싱사한테 야단 맞고 또 공장장한테 야단 맞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군사정권은 모든 노동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한국노총을 어영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구조적으로 막았다.
정부가 심어놓은 한국노총의 간부들은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한국노총이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그 조직으로서 자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런 예로 대표적 예를 든다면 유신 체제라고 소위 유신 독재 정권이 등장할 때 이 이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그 71년부터 사실은 그나마 법적으로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지지 선언을 해요. 그럴 정도로 노동자의 이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서 만든 그런 조직으로 모습을 보였고, 청계피복노조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탄생한 최초의 민주노조였다. 황량한 벌판에 작은 씨앗 하나리 뿌려진 셈이었다.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태일이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이소선은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얻어 조합 간판을 걸었다. 뜻을 함께 이루겠다고 나선 전태일의 친구와 동료 노동자들이 노조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그런데 노조 사무실은 문을 열었지만 가입하겠다고 찾아오는 조합원이 없었다. 노조원들은 노동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조 가입을 권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피하고 두려워했다. 노동조합, 뭐 노동 얘기만 나오면은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뭐 빨갱이들이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관리자들이나 그 공장주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미리 막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전태일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일하기 싫어서 죽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막 악용하고. 기댈 곳도 의논할 상대도 없던 그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이소선이었다. 대부분 해고를 당해 생계가 막연했고 노조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다. 그들은 이소선의 집에서 생활하며 노조 운영의 절차와 방법을 공부했다. 이소선은 리어카 행상을 해서 노조의 활동비를 마련했고 밤잠을 줄여가며 먹을 것을 구했다. 이렇게 사례를 하고 남는 거, 불었는 거, 떨어졌는 거, 그거를 가면 사례가 안 돼서 불어서 떨어지면은 소쿠리를 받쳐갖고 그 한 소쿠리가 나온다고 밤에 그 하고 나면 그걸 살러 가려면은 2시쯤 가서 기다려야 돼. 잠 안 자고. 그건 싸거든. 2시쯤 기다려갖고 그 한 소쿠리를 배당이 돌아오면 기다렸다 사가지고 와서 우거지하고 그거 엮고 끓이면 그거 무슨 근기가 있겠어. 그거 먹고 또 일하러 가는 거라 걔들은. 그거 하나 먹고 점도록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해고도 당했으니까. 어떤 데는 60명도 되고 막 30명도 되고.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회사 측의 악선전과 협박은 점점 더해갔고 그나마 간간히 찾아오던 노동자들도 사무실을 연 지 보름 만에 발길을 끊어버렸다. 궁여지책으로 노조에 가입해 주십사는 호소문까지 내걸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와서 뜯어가 버렸다.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절박했죠. 절박하고 뭐 또 어디다 우리가 뭐 건의할 뭐 기관이나 이런 데도 없고 우리 자체적인 힘도 없고 그런 이제 절박한 과정에서 그 프랜카드를 뜯어버리고 우리한테 계속 압력적으로 나올 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전태일의 친구들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다. 전태일의 목숨과 맞바꾼 노조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소선은 11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휘발유를 끼얹고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노동총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고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는 식당도 마련해 주었다. 이소선은 날마다 식당에 나가 국수를 삶고 허드렛 일을 도왔다. 노동자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죽거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서러운 세월이었다. 그런 서름에 짓눌려 있던 노동자들에게 이소선은 언제나 달려가 기댈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존재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쌍문동이 이제 야산 비슷하게 생겼고 그야말로 무허가촌이었는데 이제 야산을 넘어가면서 70년대 그때 이제 그 민중 가요들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은 뭐 언제나 뭐 북적북적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뭐 그 저녁밥 준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밤늦게까지 교실 노동조합 얘기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요. 그런 것이 너무나 가슴에 이제 와닿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의 불모지에 마침내 싹을 틔워낸 청계피복노조는 7, 8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그런 그들에겐 어머니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군사정권은 해마다 수출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수출 목표액은 매번 초과 달성되었고 77년 마침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 그러한 고도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여공들의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수출 역군으로 축혀 세워졌으나 실제로는 공순이로 불리며 노골적인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2중, 3중의 차별을 받았다. 심지어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여성은 남성의 약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식사 시간이 없었어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탈의실도 없었어요. 저희는 탈의실도 없었고 그 솜공장에 목욕 시설도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임금도 많은 데다가 자기네들 식사 시간 딱딱 있죠. 흡연 시간 있죠. 탈의실도 있죠. 그나마라도 뭐 이렇게 아주 좋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목욕도 다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대부분의 실업자시고 오빠나 남동생을 공부 가르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가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이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그런 동질감을 딱 갖게 되더라고요. 청계피복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하루 평균 15시간의 가공할 노동시간이었다. 평화시장의 공장들은 대부분 15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주들에게 오후 8시엔 작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주들은 그것을 묵살하고 통금 시간까지 일을 시켰다. 그렇다고 600곳이 넘는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었다. 노조에서 아무리 통솔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체 협약에는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이제 우리 의식돼 있는 조합원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또 해야 된다. 그때부터 싸움이 난 거예요. 정부하고는. 정부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해산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투쟁을 해야만 정부에서 들어주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한 번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됐다. 근로시간 단축, 다랑방 철거,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원 50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노조의 요구대로 다락방이 철거되고 근로시간도 단축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저녁 8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제각기 어리둥절하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웅성거린다. 나는 안다, 그 이유를. 아, 좋아,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누구 나하고 춤출 사람 없니? 건물 밖으로 나오니 무리를 지어 우리 동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다. 아니 며칠, 몇 달만이라도. 노조는 조합원들의 밀린 임금도 받아주었다.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씩 혹사당하면서도 몇 달 동안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예사였다. 법에 호소해봤자 사업주에게 벌금 몇 푼 물리고 마는 것이 그 시대 근로기준법이었다. 노조는 사업주와 직접 싸워서 밀린 임금을 받아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자 노조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고 불러오다가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받아주니까 그때서 이제 그 월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받으면서부터 아, 노조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 진정한 조합원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진정한 조합원들의 힘이 모이자 노조는 임금 인상 투쟁에 들어갔다. 이때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파업을 감행하며 회사와 맞서 싸웠고 마침내 77년 5월 노사 간 첫 임금 협정이 체결됐다.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노조는 노동자들이 소원하던 꿈을 이루어 주었다. 교육이었다. 특히 10대의 어린 여공들은 가난한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공장 일에 뛰어든 처지였다. 노조는 72년 5월 노동교실을 열어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무료로 강의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직업훈련과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던 노동자들은 정치, 경제, 노동법까지 공부하며 권리의식과 자신감을 가져나갔다. 노동교실의 실장을 맡고 있던 이 소설은 노동교실을 찾는 노동자들에게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었다. 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 후배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뭐 좋은 선생님들도 있어서 좋은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서 이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랬던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그 요람이라고 할까 이런 그 푸근한 공간. 그 다음에 거기 가면 항상 어머니가 이게 딱 버티고 계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직장에 가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시다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별로 존재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름도 잘 불러주지도 않는데 뭐 너 몇 번 시다냐 몇 번 시다 이런 사람들인데 가면 이름도 불러주고 알아주고 뭐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청계 피복노조의 성공적인 활동이 외부로 알려지자 제2, 제3의 민주노조가 곳곳에서 결성되었다. 각 사업장의 노조원들은 노동교실로 찾아와 노조 운용의 방법과 이념을 배웠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분노와 각성은 이제 노동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하나된 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교류하고 생활도 교류하고 노동 현장도 교류하고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사업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너네는 어떠냐? 이거 어떻게 우리 할 거냐? 이런 식의 사업장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자본이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몇 프로밖에 안 준다 그런다. 니네는 어떠냐? 이런 식의 정보 교류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갖춰야 될 권리가 뭐고 노동자들이 갖춰야 될 의식이 뭐냐? 이런 것들도 서로 공부하고 이런 장이었다는 거죠. 이소소는 노조 활동을 지휘하는 한편 목요 기도회 등 시국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야와 종교계의 민주화 운동에도 힘을 보탰다. 동시에 이소소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가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들한테는 니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이러지. 니들은 노조 활동만 열심히 하고 나는 거기를 간다. 그거는 내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소소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이면 그 현장에 어디든 찾아가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했고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태일의 어머니인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엄마가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냥 막 심도 꾸는 얘기하고 나면 그래 맞아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하는 내 스스로가 막 자신감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번 내려오셨다라는 거 숫자를 안 쉬어봐서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엄마가 이제 우리 현장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내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현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뭐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는 YH나 이제 이런 반도나 이런 데도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엄마를 이제 이렇게 불러내리시고 엄마 오셔서 힘 좀 달라고. 77년 6월 정부는 마침내 노동운동의 핵심을 향해 일격을 가한다. 청계 피복노조의 노동자 교육에 참여했던 서울법대생 장기표를 청계노조의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하고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7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때 이소소는 판사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친공산주의적이라고 매도한다면 오히려 친공산주의적 입장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정부의 두 번째 표적은 이소선이었다. 이소선의 법정 항의 사건은 잡아들일 구실만 찾고 있던 당국에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재판이 있은 지 일주일 뒤 무장한 경찰 100여 명이 이소선이 살던 동네로 들이닥쳤고 여간첩을 잡겠다며 이소선을 체포해갔다. (77년 7월) 이소선은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소선을 구속시킨 당국은 다음 차례로 노동교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경찰이 노동교실을 봉쇄한 지 한 달 만인 77년 9월 9일 노동자들은 결사투쟁을 감행했다.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와 노동교실을 모두 뺏겨버린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가 미싱이나 재단 같은 거 배울 때 썼던 거, 그리고 공부할 때 썼던 책들 전부 꺼내가지고 한 에다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데 누구 하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손 다 잡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석방되고 노동교실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그들이었다. 노동교실을 돌려주고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외치던 민종덕은 3층에서 몸을 던졌고 신승철과 박해창은 유리창을 부숴 그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동맥을 끊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노동교실로 들어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난사했다.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어머니와 노동교실은 되찾을 수 없었다.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사건의 결과는 참담했다. 이소선은 성동구치소 여사 1호실 독방에서 감방 생활을 시작했다. 쉰을 바라보는 여성의 몸으로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소선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날마다 수백 명씩 구치소로 찾아와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어린 여공들의 외침이었다. 변시장 그 어린 시다들이 담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에까지 다 들린다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소선 엄마 내줘요 그러고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그 소리에서 내 배속 살속까지 막 쓰리고 아픈 거라. 야 저거 철이 없는 16살짜리 뭐 15살짜리 와갖고 이소선 엄마 석방하라고 소리 지르는 데는 내 손이 막 지리려고 그래. 심지어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여공들도 있었다. 안에 애들이 막 다 튀들어가 버렸어 그 속으로. 내가 나와서 얘기할 동안에 뒤에 있는 거는 구치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나도 엄마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들어와서 막 일로 절로 어디 엄마 있는 방이 어딨냐 나도 같이 살겠다고 16명이 어때 모르게 튀들어왔더라고. 그럼 그놈 붙들어서 내 논이라고 야단 나고 뭐 어쩌고 나는 또 방 갖다 가두고. 감방 생활을 시작한 뒤 이소선은 머리 감을 물이 없어 50평생 간직해왔던 쪽머리를 잘라야 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독방 생활은 여자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했다. (70년대) 그때 지독하게 물도 안 주고 밥도 이제 보리밥하고 콩 넣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다 얼어가지고 다 꽁꽁 얼어서 프라시티 숟가락 하나 좀 두드려도 땡땡땡 소리가 나면서 안 깨져. 안 깨져 손으로 막 비빈다고 밥을. 그럼 손이 뜨거운지미 좀 가고 어쩌고 하면 겉에가 좀 녹는 거야. 겉에가 녹는 거를 긁어갖고 부스러기를 먹는 거라고. 그러고 김치인가 뭐 주면은 무총 그거 대가리 뚝 띄갖고 간해갖고 그냥 주면은 무총 그 안에 흙이백이 있어. 그럼 손가락 갖고 그놈을 탁 흙을 긁어내야 돼 손톱으로.
1977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게 해주었다. 그것은 개개의 사주나 공장주가 아니라 어머니와 노동교실을 빼앗아간 폭압적인 체제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업장 내에서 싸워 나갔던 것들이 사업장 내에서 싸우면서 자본하고 싸우고 정권하고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경찰력이 오고 싸울 때 와서 동해방직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직접 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 끌고 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이 이게 누구 편이야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을 가져나갔죠. 가져나가던 그런 싹들이 70년대 말기 돼서는 정부하고도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으로 커 나가고 있었던 거죠. 70년대의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극적인 계기가 된 것은 79년 8월 YH 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었다. YH 무역의 사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도덕한 경영과 노동자의 생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입 없이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결국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야당이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정부는 폭력을 동원했다. 농성이 사흘째가 되던 날 정부는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신민당사로 투입시켜 농성 중이던 여공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끌어냈다. 그런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정에서 21살의 여공 김경숙이 목숨을 잃고 만다. 한 여공의 죽음으로 끝난 YH 사건은 유신체제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고 이후 김영삼 제명 사건, 부마 항쟁 등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이 70년대를 열었고 또 한 노동자의 죽음이 그 시대를 닫았다. (78년 9월) 이소선은 1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자신이 구속돼 있는 동안 청계피복노조는 거의 와해된 상태였다. 이소선은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을 모아 조직을 다시 정비했다. 80년 4월 청계피복노조는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금 인상 투쟁에 돌입했다. 11일 동안 투쟁한 결과 임금 29% 인상과 10인 이상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근로기준법에는 16인 이상이어야만 그 퇴직금이 적용되는 그 사업장에 그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사업장에 퇴직금을 실시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고 결국은 10인 이상 업체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을 이렇게 적용하게끔 하는 그 어떤 이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청계천 같은 어떤 그 영세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한테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게 그 근로기준법을 이게 고치게 되고 법을 고칠 만큼 힘을 키워온 민주노조들은 노조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전두환은 국보위를 창설하고 이른바 노동계 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70년대를 통해 노조의 힘이 얼마나 커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각 민주노조의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을 사퇴, 해직시켰고 100군데가 넘는 민주노조를 강제 해산시켰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 사회적 일소 특별조치에 발맞추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은
스스로 내 주변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뽑아 밝고 정의로운 내 고장, 내 직장, 내 학교를 만들자는 자율정화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신 정권 아래서도 살아남았던 민주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현장에서 쫓겨났다. 1000여 명에 이르는 그들은 5년이 넘게 50 정권의 요주의 대상에 올라 있었다. 정화 조치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가혹한 형벌을 견뎌야 했다. 전두환은 단계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전개해 나갔다. 먼저 핵심 간부들을 제거해 조직을 무력하게 만든 다음 각 민주노조들을 차례차례 깨나갔다. 바로 그 첫 번째 목표가 청계피복노조였다. 우리가 이제 80년 12월 달에 합동수사본부에서 강제 연행을 해갔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보안사로 이제 끌려갔죠. 보안사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석방을 시키면서 당시에 그 대령인가 그런 사람이 청계노조는 조합도 아니다. 내가 이제 강제를 해산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그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석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군인들이 그냥 그 겁주느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81년도 이제 1월 6일 자를 딱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그때 서울시장 뭐 박명수인가 그런데 명의로 이제 해산 명령서를 딱 보냈더라고요. 81년 1월 청계피복노조의 해산 명령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전두환은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시켰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노조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의했다.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은 청계피복노조의 해산 명령을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임으로써 노조가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당국은 청계피복노조의 끈질긴 생명력이 이소선에서 비롯됐음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소선은 81년 군사법정에서 2년을 구형받았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청계피복노조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거리로 나섰다.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전개한 합법성 쟁취대회는 얼어붙은 전국에 불씨를 지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학생들과 연계, 경찰 병력을 압도하는 과감한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청계피복노조의 정당성을 알렸다. 정부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 조합원들이 모이는 곳마다 경찰 병력이 밀고 들어왔고 궁지에 몰린 조합원들은 석유를 뿌려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정부는 이소선의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사무실을 얻으면 쫓겨나기 일쑤였고 물과 전기마저 끊어버렸다. 상당히 어려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민주화운동 자체가 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강인하게 어떤 뭔 일이든가 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뭐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믿고 계셨고 노동자들의 억눌린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은 87년 7월. 울산의 현대엔진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고 8월 이후부터는 거의 전국에 걸쳐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참가한 노동자는 모두 120여만 명, 하루 평균 30여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정부는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깡패, 폭력배로 몰아세웠다. 노동운동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 와중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평화 시위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가슴에 최루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그때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임금 7만 원 인상을 요구했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한 인간으로 대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사무직은 하얀 모자씩 쓰고 생산직은 뭐 파란 모자를 쓰게 하고, 그다음 식당을 가도 사무직은 그 별도로 식사가 질이 다 좋고, 생산직 같은 경우는 뭐 밥이 이제 그들 말에 의하면 개밥 같은 거를 밥을 줘대고, 임금 다르고 노동시간 다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 현장에서의 생활이 달랐고,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아울러져서 임금을 그 당시 주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그다음에 노동조합, 노동조건 개선 한 가지로 나온 데가 없어요. 거기는 87년에는 한 사업장에서 뭐 10개 이상까지도 나오는데 터져 나오는 형태고, 이게 다 아울러져 가지고 표현되는 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권리로서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는 거고. 87년 대투쟁 시기에만 1000여 개가 넘는 민주노조가 새로 결성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민주노조들은 이듬해인 88년부터 50 정부가 만든 노동학법들을 개정해 나갔다. 87년 7월 청계 피복노조는 50 정부에 빼앗겼던 노조 사무실을 되찾았다. 88년 청계 피복노조는 마침내 합법노조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후에도 이소선은 노동운동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그게 바로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게 힘이라기보다는 아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날 건가. 그런 사회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노동자가 정말 인간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안 됐는데 내가 중단한다면 내가 죽어서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게 하나 어쩌면은 아들을 만나서 그래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이루었다라는 말이 하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그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소외당한 노동자, 빈민에서 울고 있는 부르짖는 그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내 평생 소원이 그거라고. 내 작은 여자가 무엇을 알겠고 힘이 있나마는 내 소원은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이소선이 모란공원의 아들을 묻은 지도 34년이 흘렀다. 노동자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어 전태일의 묘역을 찾았다. 너무 고생했어. 우리 태일이도 오늘 얼마나 기뻐하겠지. 정말 기뻐. 혹시 꿈이 아닌가 싶어. 혹시 꿈이 아닌가. 꿈은 아니겠지. 35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지. 태일아, 너랑 약속했는 것을 이제 지켰다.
이전에 지켜서 너도 제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던 세상은 아직도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면은 실정이 70년대 그때 사정 보다가 더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도 다 같은 인권의 권리는 있는데 벌레보다 못하는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데 나는 더 아픈 것이 더 많이 보이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